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비가 조금 전에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기온이 26도가 넘었는데 하루 만에 10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깊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표결 결과 12대 11.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12대 12로 무산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의 징계 덕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2대 11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을 했고 유승민 의원도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 정계 개편의 시동탄까지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현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의 의총 표결 결과 12대 11. 12대 11. 징계받은 이현주 의원이 제외되면서 12대 11 한 표 차이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의 운명은 사실상 해당 상임위인 사개특위,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선택은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12대 11 표결 결과를 받아든 유승민 의원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 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바른미래발 야권 재편 터지나 라는 기사 제목이 실렸습니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갈등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합의하는 한 표 차.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그 최종 결정은 사개특위 소속의 오신환 의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오신환 의원은 당론은 찬성일지 몰라도 나는 내 상임위에서 반대 투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오신환 상임위 자격을 갈아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불리고 있는 윤주 씨가 과거에 경찰이 제공한 긴급 호출 장치가 엉터리다라고 기자회견 폭로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윤지호 씨의 긴급 호출 접수가 안 된 건 윤지호 씨가 버튼 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1.5초 이상은 누르셔야 바로 저희한테 연결이 됩니다. 라고 사전에 윤지호 씨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두 차례 눌렀었던 때는 윤지호 씨가 1.5초가 안 되게 눌렀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됐던 거고 세 번째는 이 긴급 호출 버튼과 전원 버튼을 윤지호 씨가 동시에 눌렀기 때문에 전원이 아예 꺼져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편 이 윤지호 씨를 향해서 장자연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주장을 했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눈물로써 마약만큼은 절대 안 했다라고 호소를 했던 박유천 씨의 그 눈물, 악어의 눈물이었던 걸까요? 경찰은 마약 혐의 박유천에 대해서 확정지었습니다. 박유천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건 박유천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과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박유천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 그 눈물 가짜였던 겁니까?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전용 열차가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러시아에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 푸틴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렘린궁에서도 공식적으로 회담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의 사실은 실권자인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라프바예프 전 대통령인데 집권 여당의 당수입니다. 실제 카자흐스탄의 이 실력자라는 거죠. 이 실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해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후문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화력발전 말고 원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화력발전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했던 문재인 대통령 적잖이 당황했다라는 후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문화면을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사실상 이번 에피소드의 최종화라고 불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하는 날입니다. 미리 그 내용의 일부가 좀 힌트로 나왔어요. 절반이 사라진 지구, 엔딩까지 예측 불허. 이 장면은 아이언맨이 우주에서 절반이 사라진 지구를 망연자실하는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 초반에는요 몰락한 세상의 절망이 지배를 하지만 이 어벤져스 영웅들이 반기를 딛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막판에 이 전투씬이 아주 압권이라고 하는데 시간 날 때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꽃미남 변호사, 손소 변호사님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정말로 베테랑 기자입니다. 박소윤 차장과 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의 사진과 함께 마지막 관문, 수문장이 돼버렸어요.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그 열차를 멈춰 세울 것이냐,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오신환 의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구조상, 숫자상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바로 무산이 돼버린다고 하는데 잠시 후 오신환 의원의 선택도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조 씨의 사진과 함께 충돌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과 의견,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자동차들끼리 충돌한 사건과 윤조 씨와도 좀 뭔가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충돌에 얽힌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박유천 씨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털의 반전. 반전이 털에서도 나오는군요. 잠시 후 이 소식도 샅샅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상당히 저희가 독특하게 다뤄봤습니다. 찌질이가 태우고 오신환에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패스트트랙 열차, 그 열차의 궤도에 이현주 의원의 이 찌질이 발언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린 것이고 이 열차의 관문을 오신환 의원이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오신환 의원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자유한국당 이번 국면에서 이번 판에서 쏙 빠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헬기로 보면서 고성 시위까지 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헬기가 무슨 탓일까요? 직접 보시죠. 대통령 실세 모르죠. 네, 지금 청와대에 있는 헬기인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1호 헬기로 인지를 하고 하늘을 나는 헬기를 향해서 규탄한다라고 이제 외치는 건데 보통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 헬기가 3대가 뜨기 때문에 지금 저 한 대가 뜬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실제 탑승할 수가 없겠죠. 밖에 계시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의 헬기를 향해서 대통령은 없어도 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일여 사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사여 일야가 됐습니다. 이제는 투쟁밖에 없습니다. 싸워 이길 때까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겨내는 이런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행동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길거리 농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제 박소영 기자 밤샘 시위를 하겠다 로텐도홀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랬는데 진짜 밤샜습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거리 농성 아니면 뭐 로텐도홀에서 시위, 장외 투쟁 이런 거 하는 거에 좀 몸을 많이 사린다 이런 비난이 많았잖아요. 예. 그 전에 농성을 할 때도 이 단신 농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간헐적 단신 농성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다시 5시간만 그때 단식하고 식사하시고 해서 그때 비판받았어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로텐도홀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셀까라고 해서 기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텐도홀을 가득 메우고 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말 보시면. 벗었다는 것은 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로폼 위에 이제 그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모포를 덮고 쭉 일렬로 마치 군대에서 자듯이 네. 그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은 원래 이제 양복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편안한 복장, 뭐 추리닝도 입고 오고요. 등산복도 입고 오고 저렇게 안대까지 준비해서 네. 밤에 잠을 잤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늘 깔끔한 정장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좀 편안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이렇게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안경까지 손에 들고 저렇게 농성장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오늘 의원들은 이렇게 쭈르륵 한쪽에서 네. 이제 또 취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도 좀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밤을 새우고 저렇게 잠을 자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8시 반에 의총이 있었거든요. 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간헐적 당식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거리 농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일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패스트 트랙 열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달린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손에 달려있는데 김배현 박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우게 되면은 최장 330일의 기간을 거쳐서 본회의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반의 의석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대결을 하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인 오신환 의원이 바로 오늘 새벽에 나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신환 의원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서 당의 분열에 눈을 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 아니, 오신환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의사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왜 어째서 오신환 의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신환 의원이 만약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공수처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은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봐도 다 합의됐다면서라고 국민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 안에 대한 합의를 거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건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2명이 갖게 되는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의총 자리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이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법안은 결국 처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표명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다시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현재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을 오신환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또 통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일단 잠깐만. 네.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고 민주평화당이 1명이고 한데 뭐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반대할 테니까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 상임위원회 내에서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과반은 분명히 달성이 되잖아요.
5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저 두 사람의 찬성이 필요한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9대 7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8명에 민주평화당 1명 합쳐서 9명, 네. 반대하는 한국당 7명이니까 5분의 3이 되려면 저 두 명이 찬성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신환 의원이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자 표결하는 자리에 가서 딱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그대로 무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미리 표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에 대한 명분과 소신을 확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준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반대되는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자 오신환 의원 빠져 그리고 여기 찬성하는 사람 다시 집어넣는 걸 우리가 사보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신환 상임에서 나와.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집어넣고 만약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를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는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경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터라 이제 공은 오신환 의원에서 다시 김관영 의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신환 의원이 쳐봐, 때려봐 라는 성격으로 지금 메시지를 일단은 지른 거다. 네. 과연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을 뺄지 말지가 지금 변수가 있는데 곧 조만간 속보로 아마 알려질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오신환 의원이 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 바른미래당 파동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직접 살펴보시죠.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는 게 그 탈당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건가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언제쯤 그럼 그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박정화 대변인, 방금 기자가 상당히 예리한 질문했어요. 당의 진로를 고민한다는 게 탈당을 염두에 둔 거냐라고 물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대 11, 그러니까 적어도 11명은 유승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당론에 반대한다는 의미인데 딱 절반이잖아요. 이원주 의원은 탈당했으니까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유승민 개 어떻게 될까요, 선택? 다 나오나요?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최근에 이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 대학 강연을 하시면서 그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최근 한 3주 전인가요? 다시는 그때는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의 통합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다 그 일종의 협상 내지는 국민들의 그 좀 더 많은 세를 얻기 위한 방편이고 지금 현재 이미 그 루비콘강은 건넜으리라고 보여지고 루비콘강은 건넜다. 저 정도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저는 조만간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함께 해야 된다. 더 이상 그 애매한 저런 상태로.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보관에는 사실은 그 민주당과 같이 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구제를 다 처리하고자 하는 일종의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당을 같이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저는 옳은 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그 바른정당계,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가 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결심이라는 건 일단은 이 현재 바른미래당을 깬다. 바른미래당이 저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 현재 그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구제를 가는 패스트트랙이 올려진 저기에 같이 몸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는 더 이상의 그 지금까지 일부 지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지지마저도 흐트러질 수 있는 거고 향후 그전 당을 창당할 때부터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그 진정한 보수의 개혁 내지는 보수 통합의 길에 가는 데 있어 더 넘어갈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뭔가 탈당 혹은 분당이라는 어떤 암시를 비췄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에 계속 남아있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또 다른 주주 네. 마라톤 하고 계셨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이 뭐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 당 입장은 안철수의 생각은 이태규와 이동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대파 세 사람 중에 김중로 의원은 어차피 군 출신이고 비례대표 출신이라서 오도 가도 없지만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안철수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제 손학규와 안철수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하고 김광영과 안철수가 다르다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유승민과 안철수가 뜻을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의원 쪽이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죽어도 민주당이나 민평양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참에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현주 의원의 말하자면 탈당을 선도 탈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독자적으로 두고 이게 탈당을 해서 중립지대에서 우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가 일정 정도의 어떤 중립지대에서 역할을 하다가 총선 가까이에서 말하자면 신당 창당이든 어쨌든 합당이든 이런 형태로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구단 두 분의 예측은 어찌됐든 바른미래당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 그 선도 탈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당원권 정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부 동수로 인해서 이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들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에서 나왔는데 이현주 의원과 또 일각의 주장은 이게 다 손 대표의 빅픽처였다. 이현주 의원을 징계해놓고서 표결권을 얻게 한 다음에 딱 표결했더니 12대 11.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 빅픽처론이? 글쎄요,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수를 보고 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픽처라면 손학규 대표가 승산 가능성이 없는데 후보를 내서 이현주 의원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징계를 줘서 이번에 추인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런 지금 빅픽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마 거의 저 설계자급이네. 그렇죠. 거의 설계자급인데 그렇게까지 계산하고야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손 대표가 어제 추인하는 의총이 끝나고 좀 흡족한 미소를 지어가지고 또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증인을 자처한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거 진실은 무엇일까? 모두가 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작가, 윤지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대리한 박훈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그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를 고소했는데 왜 고소한 겁니까, 일단은?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SNS 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이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도대체 뭐를 범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 두 명이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짧게 요약을 하면 일단 윤지호 씨가 정확히 문건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장자연 사건 후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10년 동안 뭐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본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작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소설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이번에 고소당한 것이죠. 삼류 소설이다. 뭐 더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고소를 한 거다라는 건데 윤지호 씨가 이 김수민 작가를 포함해서 윤지호 씨의 진술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발언들이 김수민 작가로 하여금 윤지호 씨를 고소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헛소리 짓거리는 변호사, 기자, 김수민 작가 똑똑히 보시고 더 이상의 나름되는 거 못 들어주겠네요. 당신들이 먼저 내가 왜 해명을 해요?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고 본인들 해명 먼저 하세요. 저 고소한다는 뭐 변호사 양반, 기사 양반, 작가 양반, 그리고 본인 실명조차 인증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저는 할 만큼 했고 그 사람들 나를 믿으시면 믿으시고요. 저는 해명을 할 필요성도 없으며 그 사람들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해명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발언을 했고 특히 이제 김수민 작가에게 XXX라고 표현을 해서 김수민 작가로부터 현재 피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윤지호 씨의 발언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 윤지호 씨가 이야기를 했던 그 교통사고가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윤지호 의문의 교통사고 거짓말 의혹. 지난 11일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책을 쓴다고 한 시점부터 내 행방을 추적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윤지호 씨의 이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 아니 누군가가 이 장자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를 해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추돌 사고를 방송에서 위협 사고로 둔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사고 당시에 윤지호 씨와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가 입수가 됐는데 윤지호 씨가 이 사고 당시 차량 사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수민 작가에게 100% 뒷차 과실이고 운전자가 아마 애기 아빠 같은데 애들 데리러 가다 그런 것 같더라. 마음이 아팠다. 사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수민 작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랬나 보네. 라고 하자 윤지호 씨가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대화만 보면 박소영 기자. 윤지호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려고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라는 뉘앙스와는 전혀 좀 사뭇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리스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을 이름을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추적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예로 들었던 것이 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내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 자체도 윤지호 씨 차가 아니라 윤지호 씨를 받았던 그러니까 뒷차가 더 이렇게 뒷차의 모습인 거죠. 그건 좀 자세한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요. 그랬던 거고요. 윤지호 씨가 그리고 아까 윤지호 씨는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교통사고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뒷차 윤지호 씨를 박았던 사고를 냈던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데리러 가는 학원에 데리러 가는 애기 아빠였습니다. 애기 아빠였다. 네, 애기 아빠가 가는 길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윤지호 씨가 단순 교통사고를 마치 위협을 받는 사고로 방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뭐 장자연 사건의 어떤 본질이 달라지거나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윤지호 씨가 그렇다면 왜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제기된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소영 기자가 조금 언급했듯이 차량도 방송에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윤지호 씨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에 공개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제가 탑승한 차량인데 크게 사고가 났다. 실제로 정말로 크게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 사진과 아까 발언을 접해드는 사람은 아니 이거 진짜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지호 씨가 김수민 작가에게 2장의 차량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가 제 차, 밑에가 뒷차. 아까 윤지호 씨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건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들이받았던 상대방 차의 사진. 김배민 박사님, 네. 윤지호 씨는 왜 사진까지 다르게 방송에 보도했던 걸까요? 뭔가 되게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윤지호 씨가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위협에 대한 근거로서 얘기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결국 장자연 리스트를 받고 본인이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지만 이거를 용기 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 본인밖에 없다 그래서 지켜달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김수민 작가와 지금 박훈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들을 짚어보니 실제로 이 윤지호 씨가 장자연 리스트의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수사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뭔가의 문건을 봤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말이 사실이면 윤지호 씨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장자연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리스트를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있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윤지호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내용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내용들을 지금 김수민 작가가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검거는 없다. 김수민 작가 혼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박훈 변호사가 또 가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거든요. 박훈 변호사가. 이 박훈 변호사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고 김광석이 아닌 서혜순 씨의 변호를 맡아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무혐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고요. 제가 박훈 변호사 제 기억이 진하게 남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 미투 사건이 한참 터지면서 사건이 진실 게임으로 막 갔던 때가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나는 그 기자를 만난 적도 없다. 없다 그래서 막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박훈 변호사가 야 그러면은 내 돈 1억까지 줄 테니까 공개해라고 하면서 SNS에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완전히 참패하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정계를 떠나게 되는데 박훈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끼어들긴 합니다만은 이번 사건에 참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건요.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장자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윤지호 씨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증언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용감하게 용기 내서 책까지 쓰고 이야기를 했던 그 용기 그대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SNS 계정을 닫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영상까지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더 용기 있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지호 씨의 어떤 이야기들의 신빙성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윤지호 씨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또 장자연 사건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언 하나하나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데 이 교통사고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번 윤지호 씨가 경찰이 제공했던 긴급 호출 장치가 먹통이다. 전혀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데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윤지호 씨의 그때 당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 선생님. 저 왜 연락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112 상황실 쪽으로 그게 연락이 안 했었나요?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3번이나 눌렀는데. 아, 숙소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가 책임질 게 아니고. 그 기계 자체에 문제를 일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신고 접수조차 안 된 거예요? 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죽고 없겠네요. 지금 몇 시간 지난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죠? 상황이 있었으니까 눌렀겠죠. 제가 장난으로 눌렀겠어요? 아, 새벽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고 난 후겠네요라고 말했던 윤지호 씨의 이 영상 때문에 사실은 경찰을 향한 비난이 엄청나게 들끓었는데 경찰이 그 긴급 호출 장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일단은 먼저 윤지호 씨가 지난달 31일 숙소의 벽과 천장에 기계음이 나는 등 불안하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는데 112 신고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이 들끓어서 급기야 서울경찰청장이 공개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여성 경찰 5명을 신변보호특별팀으로 배치하기까지 했는데 경찰이 해당 스마트워치를 분석해본 결과 윤지호 씨의 조작 잘못으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윤지호 씨가 호출 버튼을 누를 때 처음 2번은 1.5초보다 짧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앞서 설명을 해줄 때 1.5초 정도는 누르셔야 바로 신고가 접수된다라고 앞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씨가 숙소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윤 씨의 숙소를 정밀 감식한 결과 벽과 천장 등 번제 혐의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상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장자연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증언이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이 모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윤지호 씨가 그 관련한 사실과 관련한 책을 쓰겠다고 해서 현지에서 이제 아까 교통사고 나온 것처럼 그런 그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좀 전에 우리가 좀 CG로부터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국민청원에 올려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2가지 건의 신빙성이 지금 다 무너져 갈 수도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통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경찰에 애초에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윤지호 씨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상황이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한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이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사과를 하고 추가적으로 신변보호팀을 배치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윤지호 씨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했다. 그래서 112 상황실에 신고가 안 된 건이다라는 게 오늘 경찰로부터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윤지호 씨는 본인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굉장히 위험한 유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교통사고건 지금 숙소에서 기계음이 들린다라고 해서 신고했던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없는 상황으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윤지호 씨가 얘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윤지호 씨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경찰관하고 그때 당시에 통화도 녹취를 떠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어제 발표를 윤지호 씨가 1.5초 이상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에 대해서 경찰에 다시 또 항의 전화를 합니다. 항의 전화해서 왜 경찰이 발표하는 당시에 버튼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거는 경찰이 기사를 정리해줘야 되는 문제다. 내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항의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윤지호 씨가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당시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내가 위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윤지호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5초를 세고서 누르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신변에 위협이 있다라고 느꼈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1.5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윤지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데 궁금한 건 경찰이 아까운 윤지호 씨가 오해 신고다. 버튼을 1.5초 안 눌렀다라고 정확한
데이터와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다시금 윤지호 씨는 이 경찰이 뭔가를 조작하는 거다라고 항의를 한다는 거죠. 왜 조작이라는 말을 썼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상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는 건 버튼을 누를 때 1.5초 이상 누르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보면 보통 1.5초 이상은 좀 습관적으로 다 누릅니다. 눌러보시면 1.5초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경찰 측 입장이고요. 또 논란이 커지는 건 윤지호 씨가 이렇게 버튼을 누른 이유가 신변에 위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풍기 전선이 끊어져 있었고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고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침입자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많이 걱정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이 많구나, 위협이 크구나라고 해서 경찰관도 더 배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커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CCTV도 보고 지문 감식도 하고 소음 측정도 하고 또 가스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이런 위협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윤지호 씨는 본인의 주변에 5명이 모두 사망을 했다며 내가 신변의 위협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 나를 자살로 꾸밀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저와 언니 장지현 씨가 있었던 소속사 대표님 담당 배우 중에 자살한 분이 3분이나 더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유서 없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우연이라 하기에 저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자살로 위장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신의학과에 제 심리 상태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니까 나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미리 남겨뒀다라고 밝히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나의 신원을 좀 지켜달라. 신변보호에 쓰일 어떤 자금을 모으는 펀딩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고펀더미라고 하는 것이 윤지호는 중요한 증인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20만 달러, 즉 2억 2,800만 원에 해당되는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국세청에 고유 번호증도 발급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영리 단체로 지상에 비치를 하는데 그것은 5대 범죄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 자기와 같이 피해 다녀야 될 사람들의 경호 비용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마 이 윤지호 개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한은행 같은 계좌에서 얼마든지 후원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지호 씨는 책을 팔는 금액,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 또 미국에서의 사이트를 통한 모금,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열려있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서 후원 경비를 받고 있고 본인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작이라 사항을 만드는 이유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함께 돕겠다. 그런 이름으로 말하자면 시민단체 운동하듯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 금액은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 2억 2,800만 원이 목표 금액이고요. 2억 2,800만 원. 오늘 아침 기준으로 현재까지 2,520만 원이 대략적으로 2,520만 원이 크라우드 펀딩에 모금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 윤지호 씨를 고소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훈, 윤지호가 출국하면 미제 사건 될 가능성이 크다.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자냐? 출국 금지 기가 찬다.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 내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안전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되냐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윤지호 씨가 어제 비행기를 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 탑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변보호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캐나다로 가겠다. 그런데 실제로 뭐 탑승은 안 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전에 내가 범죄자냐,
출국 금지 기가 찬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저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라는 게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재판을 지금 받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징역형 금고형 집행이 안 끝난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사 과정에도 출국 금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요 범죄 수사위에서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럴 때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아직까지 아주 초반 단계이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고소는 된 상태입니다. 일단 피고소인 신분이거든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아주 상위 개념으로 좀 올라가 보면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사건이고 윤지호 씨에 대한 의혹이나 여러 가지 관심들은 또 윤지호 씨에 대한 거거든요. 별개다. 네, 윤지호 씨가 했던 이야기나 언론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지금 현재 장자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장자연 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단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사단 검찰권의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실 그게 이 조사단의 설립 목적이고 취지거든요. 이것도 역시 잊지 않고 당시에 누가 사건을 덮었다면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계속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바라기는 윤지호 씨의 이번 논란이 본질적인 사건,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덮어버리지 않기를 장자연 사건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눈물로써 마약을 안 했다라고 호소했던 박유천 씨. 하지만 그의 털은 진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털의 반전인데 일단 박유천의 눈물의 기자회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박유천 씨의 저 눈물의 기자회견 때문에 사실 저희 그 제작진 중에 우리 또 여성 작가분들 중 몇 분은 박유천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을 투약한 증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박유천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 작가는 지금 충격에 빠졌어요. 안 했다더니 한 1차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분명히 음성이 나왔거든요. 국가수가 2차 정밀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유천 씨의 이 다리 쪽에 난 이 채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경찰은 앞서 박유천 황하나의 대질 신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리털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대질 신문 생략한다. 그냥 바로 구속영, 여기도 패스트트랙이네요. 바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한 상황입니다. 결국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유리한 여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박유천이 본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양성 반응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박유천 씨가 뭐 일정 정도 완벽하게 제모를 하고 경찰에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 논란이 아니냐, 아니다. 콘서트 앞에서 원래 박유천은 제모를 한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다리털은 좀 있었나 봐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다리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변 검사가 음성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몸 세탁이 일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수액을 맞든지 사우나를 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소변 검사는 피해갈 수 있으나 물론 그것도 간이 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공연 전에는 이렇게 제모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머리털 일부하고 다리털 일부를 합치했고 또 하나 검찰이 자신을 가지는 것은 경찰의 대질신문을 생략하는 것은 그 다리털에서 필로폼 성분이 검출이 됐고 또 하나는 동선도 황하나 씨가 진술했던 부분과 거의 일치한 부분. 예. 지난번에 나왔다시피 ATM기에서 돈을 일정 정도 보낸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질신문까지 갈 필요도 없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신문, 잡아놨던 대질신문 자체도 생략하고 바로 영장을 친다는 게 경찰이 완벽하게 확신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단 대질신문이 뭔지부터 규정을 좀 봐야 돼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계속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일단 대질신문을 받아보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봤어야죠.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검사 또는 합법경찰관, 경찰이 사실을 발견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뭐 피의자와 다른 참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2명 다 피의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 발견에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2명을 함께 한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면서 양쪽의 답변을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양측의 좀 주장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수사 방법 또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강제 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 또는 양쪽 다 못하겠다는 싫다 하면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찰이 처음엔 이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필요 없다. 이거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영상도 있고 황하나 씨의 진술도 굉장히 좀 일관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볼 때 굳이 대질 조사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바로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히 반드시 대질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또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검찰도.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박유천 씨가 마약을 구매하는 영상을 입수했다라는 경찰의 발표에도 박유천 씨를 좋아하는 팬들만큼은 끝까지 박유천 씨를 믿었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다. 경찰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지금 이번 양성 반응에 대한 박유천 씨의 그 팬들, 끝까지 박유천을 믿었던 마지막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팬들은 어제 박유천 씨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밤늦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다. 그의 간절한 호소를 믿고선 지지 성명 발표했는데 라고 하면서 은퇴가 아닌 퇴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카페에 올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팬들은 어쨌든 박유천 씨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잖아요. 자청을 해서 눈물로 이번 일이 사실이면 은퇴를 하겠다.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았고 마약한 사람으로 찍히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하나 씨는 계속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박유천 씨 권유로 필로폰을 했고 올 초에 2차례 함께 투약을 했다라고 했고요. 아까 그리고 검찰은 계속 그 박유천 씨가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것을 황하나 씨와 함께 찾아오는 모습 이런 CCTV를 다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계속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팬들이 느낀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박유천 씨는 그런 CCTV에 대해서도 자신은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마약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박유천 씨가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결국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요. 팬들에게마저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죠.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참담합니다. 저 역시 참담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도직구쇼의 공식 수사반장 백주정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이겁니다. 주점이 아니야. 보통 주점은 우리가 또 한 잔 이렇게 주점을 생각하는데 그 주점이 아니다. 중국인 도둑을 검거하는 단순 절도범 검거 사건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주점의 의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국인이 절도를 하는 그 장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한 분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 봉투 안에 내려놓고 뭔가 옷을 입어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불싸 내려놓은 물건을 깜빡하고 간 거예요.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 봉투를 본 중국인 여성이 자기 것도 아닌데 쓱 챙겨서 이 안에 어유 좋은 게 들었네 하고 그대로 현장을 발언합니다. 훔친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결국 이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아까 이 물건을 훔쳐간 여성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주점이 아니야. 지난 15일 밤 제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 39살 지갑과 티셔츠가 4벌 들어있는 비닐 봉지를 매장에 깜빡 두고 나왔어요. 아, 지갑도 들어있었구나. 그렇구나. 이 경찰은 A씨의 물품을 가지고 나고는 27살의 첸모 씨, 또 다른 이 중국인 관광객이죠. 첸모 씨를 확인을 합니다. 이후 첸모 씨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기재된 여권 번호를 확보해서요. 입국대에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적잖아요. 그러니까 첸모 씨가 H주점에 머문다라고 중국어로 쓴 거예요. H주점. 그래서 경찰이 야! H유흥주점으로 가! 하고 H유흥주점으로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H유흥주점에는 이 첸모 씨가 없었어. 그러자 중국어를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던 한 경찰관이 주점이 그 주점이 아닙니다. 거의 뭐 나폴레옹의 이산이 아닌 게요. 중국에서 호텔을 주점이라고 부르잖아 라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점의 의미가 다른 점을 떠올린 정말로 이 똑똑한 경찰관 덕분에 동일 이름의 유흥주점과 동일 이름의 호텔로 출동을 했고 결국 출국을 8시간 앞둔 첸모 씨를 극적으로 검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점.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정말로 중국에서 호텔을 주점이라고 부를까요? 酒店. 원래 지오디엔이죠. 이게 삼성하고 이제 저 사성 지오디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주점. 그런데 한국어로는 사실은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점, 지오디엔을 호텔이라고 한다. 요거를 경찰관이 알았다는 건데 백기훈 팀장님. 네. 그 경찰관 상당히 좀 중고를 하는 분이에요. 네. 최소. 하오, 슈때. 이게 사실 제가 아침에 예. 제가 이제 중국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황쌤이라고 제가 부르는 한족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믿지 못해서 우리 하종대 국장님이 그 북경 특파원 하셨잖아요. 동아일보에. 예. 네, 동아일보에 또 하종대 그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제 아주 그 확인 사살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하오 슈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해서 근데 주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우리가 술주자에다가 점포할 때 점자를 쓰는 주점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뜻밖에도 호텔을 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형지구대라고 제주지방청 아침에 제가 통화를 좀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요즘은 보통 100여 명의 경찰관을 뽑으면 약 95% 정도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들인데 예. 외국어는 아주 필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게 그 두자입니다. 근데 정말 그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 호텔과 네, 똑같습니다. 술집이 두 글자인데 제가 방송에다 그 상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호텔 이름하고 주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건 아니지. 중국에서 이 주점이 뭐야 그랬더니 바로 호텔을 주점이라고 한다. 공공 호텔이 있어라고 해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거기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외국인들이 보통 오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권 번호하고 이 거소지라고 그래서 체류지를 이 기재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의뢰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분을 체포를 하게 된 건데요. 예. 사실 이분의 지금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건 물건을 훔친 녀석. 네, 두 번째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절도가 상당히 좀 경미한 어떤 경범이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경범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중한 범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경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도 법정형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이게 경찰은 절도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절도는 훔쳐가는 건데 이거 주인이 놓고 나간 거를 가져갔으면 점유이탈 횡령 아니냐. 소위가 죽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점유관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길거리였으면 점유유탐을 행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것, 뭐 지하철에 있었던 것, 뭐 고속버스 선반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절도로 보게 됩니다. 절도죄다.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또 이게 아니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역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면 처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예. 물론 양 국가 간, 주권 국가 간의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형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복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그런 그 절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하복권을 행사해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죠. 예. 이 절도범을 검거한 이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근무 시에 익혔던 이 관할 업체의 상호, 그러니까 어디 주점, 어디 호텔을 그냥 익히고 있었다,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어 상식어. 이분 멋있어요, 표현이. 이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뭐 거의 수준 아닙니까?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상식이죠. 뭐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 절도범 여성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자주 오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 쇼핑센터 안에서 나도 동일한 형태의 물건을 샀다. 나도 샀다? 예. 그렇게 돼서 그게 내 물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난 가져갔던 거고, 뭐 CCTV라든가 주변에서 보는 눈인데 내가 도둑질을 왜 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산 쇼핑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불법 영득의 의사냐 아니면 오인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물건을 가져간 거냐 이런 측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전언이거든요. 반전이네요.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금융권에 가면 ATM 기계에서 깜빡 인출을 하고 신용카드만 빼고 돈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절도로 보통 처벌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돈 내가 가져가면 뭐 죄가 되냐, 뭐 점유이탈은 행령 정도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절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대해서 남의 물건이면 절대로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사건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디가드를 참 재밌게 봤는데 출근길 화제 인물로 떠오른 보디가드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철 폭행법 제압한 보디가드의 정체는 그제 새벽 5시 36분. 이 정체가 총리의 보디가드로 이미 탄로가 났군요. 종로 3가에서 안국역에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열차 아니에요? 48살의 승객 A씨가 20대 승객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폭행까지 이루어지니까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남성 승객 B씨 30살이 여성 승객에게 손짓으로 서로 안 사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여성 승객이 울면서 맞고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고개 탓하자 이 남성이 갑자기 업어치기로 한판승 A씨를 제압한 뒤에 미란다 원칙을 쫙 고지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이 바로 이분 이낙연 총리의 보디가드인 이조윤 경장이었던 거죠. 잘못 걸린 거예요. 걸려도 어떻게 총리 보디가드한테 걸립니까? 이 이조윤 경장의 이력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2015년도 4월에 경찰로 임명이 됐고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 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 저희 동네에 계셨군요. 그리고 올해 1월 말부터 수행경호팀 소속이 됐습니다. 현재 총리 공간 파견대 경원으로 소속돼 있고 이낙연 총리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는 정말로 최측근 보디가드입니다. 이 총리를 수행하는 모습과 영상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제주도에 방문을 해서 4.3 추모제 현장에 행사를 가질 때 바로 지금 이낙연 총리의 세 발자국 뒤에서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면서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 저 남성. 키도 상당히 장신이에요. 상당히 장신. 이조윤 경장이 출근길에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바로 업어치기 한 판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백기종팀. 네. 이조윤 경장이 정말 저는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MIU, 맨인 유입 범죄. 제복 입은 경찰관이
보면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 We never sleep이라고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시민을 위해서 오늘 뭐 중국어의 영어에 네, 결코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희 지금 지하철이 그 첫 전철이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여성, 특히 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를 할 때 대부분 모른 척 해버려요. 물론 신고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모른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맞은편에 앉아서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데도 아무도 이제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에서 그 여성에게 눈짓을 보내요. 아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울면서 여성이 호소를 하니까 결국 일어나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데 엎어치기 한 판 하면 뭘 떠올리죠? 유도. 그렇죠. 이 이조인 경장이 굉장히 고단자입니다. 유도의 고단자이고 또 태권도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신체가 185가 넘는 장신데다가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 아침에 제가 취재를 보니까 너무 의리, 협동심, 또 팀워크의 형성이 아주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리를 수행할 정도의 경호원으로 경찰 내에서 발탁이 되려면 특정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어야 되고요. 준수한 용모, 외모, 그다음에 유단자여야 되고요. 상당히 그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이 선발이 되는 경우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조인 경장에게 예. 취재를 했더니 뭐 사실 본적지가 대한민국 정서는 본적지 고향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충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진 앵커하고 고향이 또 같은 뭐 여기서 뭐 지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고향 사람 그래도 반갑죠. 고향 후배예요. 고향 후배. 그러면 같은 또 뿌리면 또 더욱 더 반갑죠. 예. 그런데다가 결국 또 이걸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소개시켜달라는 분이 많아서 기혼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마침 또 미혼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30. 예. 야 정말 욕심나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게 경찰 후배를 또 뒷조사까지 또 인터뷰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이조윤 이 경호원에 대해서 멋있다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마침 또 여성을 폭행한 승객이 알고 보니까 손소 변호사님. 네. 2005년부터 뭐 특정 질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전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 사건도 그렇고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병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폭행을 한 그런 그 승객이 앓고 있다고 알려지는 그 질병은 사실 폭력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다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다만 범죄를 당연히 예방해야 되고 범죄를 당연히 또 줄여야 되는 게 또 우리 사회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뭐 경찰의 잘못이냐, 제도의 탓이냐, 또는 둘 다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가다듬지 못한 그런 탓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보다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근대 형법, 근대 사법이 진행된 후에 수백 년간 했는데 뭐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네, 저희가 이 취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티즌하고 누리꾼들이 무슨 댓글을 많이 달았느냐면 이제 우리 동아일보를 비롯한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사진도. 그런데 두 가지가 저는 와닿았어요. 이낙연 총리님. 이조인 경장에게 밥 좀 사주십시오 하는 댓글하고 밥 좀 사주라. 예, 그다음에 야 부자지간처럼 정말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 이낙연 총리가 이조인 경장 때문에 또 한껏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얼마나 또 뿌듯할까요? 밥도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사주면 제가 사줄게요. 우리 충남 고향 후배군요.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일본에서 이번에 구연에 당선된 여성분, 그리고 캥거루가 오늘 출연을 했군요. 그리고 고릴라도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돌연사 위험이 높다는 구치소 의견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사실상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항소심 재판 도중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 건강 상태를 진단한 외부 병원 전문의 4명이 급사 위험성이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며 소견을 낸 거예요. 이에 구치소에서도 장기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이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도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 측에서 돌연사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는데 구치소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부터 김기춘 전 실장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나이로 80세가 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령에다가 특히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 이 확인한 바에 따른 내용들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장 질환으로 언제든지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보는 사람들마다 판단의 여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정치적인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훨씬 사회적 혼란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원과 검찰이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하플 주인공은 일본의 구의원인데 아이돌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니 아이돌 출신이 구의원에 당선됐어요. 걸그룹 출신의 구의원이 된 아이돌이 화제입니다. 당선자는 칼군무와 가면을 쓴 퍼포먼스 등으로 유명한 걸그룹 카멘조시의 멤버 하시모토 유키. 17살의 연예계에 데뷔해서 아이돌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일본의 명문 대학인 동경대 문학부를 나왔어요? 이야, 뭐 거의 다 갖췄네요. 엄친딸. 도쿄도 시부야구 의회 선거에서 총 2,376표를 받아서 구의원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하시모토 유키 구의원은요, 지난 2016년 일본의 선거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내가 정치에 출마해야겠다 관심을 가졌다고요. 또 같이 활동하던 그룹의 멤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정치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팬들도 선거 유세를 도우면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 하시모토는요, 자신의 SNS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민들이 정치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올곧게 달려가겠다라는 소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사실은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만 구의원 선거도 어렵자면 어렵죠. 어렵 수 있는데 이 아이돌 출신인데 도쿄대 동경대 문학부 출신이고 나름대로 이제 학벌도 최고 학벌인데다가 실제로 전체 말하자면 이제 젤렌스키 같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 차라리 때묻지 않은 신선한 신인, 또 우리에게 친숙한, 또 더군다나 또 외모도 아리따운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와주는 것은 사실은 일본 정치를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바로 국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부터 구의원부터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도쿄 시부야라고 하는 어떤 한복판에서 됐다는 것은 앞으로 저 사람이 일본 최고의 어떤 총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선거는 그래도 국회의원부터 해야지 하는데 구의원부터 좀 차근차근 배워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기특하고 좀 대견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플은 아까 캥거루였어요. 어떤 캥거루일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한테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캥거루들이 등장을 했어요. 고소득이고 전문직인데 캥거루다. 뭘까?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 의혹처럼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전에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부모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일시적 합가를 하는 신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모 집에 얹혀 살던 캥거루들과는 달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금수저 재테크 캥거루다. 캥거루가 종류가 많군요. 이렇게 불리는데 처가, 시댁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니 같이 사는 불편 정도는 기꺼이 감수한다는데,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는 이같이 편법을 동원한 합가 재테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약 당첨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과거 캥거루족들에게는, 아니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참 위화감이 느껴지는 씁쓸한 소식인데,
이 박정화 대변인, 뭐랄까요.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그렇게 고소득인데 청약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제 공간에 입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왜? 라는 고소득 캥거루 쪽이 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은 굉장히 허탈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저희 주택 청약을 몇 년 동안 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나오면 막 이렇게 저기 가서 시청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작년부터 해서 우리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현 정부가 그 소위 말하는 뭐 똥파리 대책 이후에 예. 뭐 안 되니까 금융권의 이 대출 벽을 너무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택 청약을 당첨되고도 돈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청약이 당첨되고 그러니까 뭐 몇천 대 1, 몇백 대 1을 뚫고 청약 당첨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계약금 20% 내야 되고 중간중간에 분양대금에 뭐 10%씩 또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대출을 과거에는 가능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절벽 상태로 돼갖고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서 최근에 청약 같은 몇 군데 다 1, 2순위 당첨자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뭐 몇백 가구씩 지금 미계약분이 나온다는. 그래서 그렇게 계약 못하는 걸 돈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허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캥거루족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집이든 전셋집이든 이거 처분해가지고 아버지 뭐 시댁 처가 가갖고 좀 잠깐 있으면 지금 있던 돈 가지고 계약금 내고 분양금 내서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첨되고도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좀 서민들의 아픔 이런 걸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보듬지를 못하고 더 이렇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들이 계속돼서 안타깝고요. 어제도 뭐 그랬지만 김의겸 대변인까지 갈 것도 없지만 뭐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그렇고 그 자제분도 그렇고 다 그 법조인 판사인데 아마 어렸을 땐 그랬을 거예요.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법관이 돼서 어떻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 뭐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그 생각하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신캥거루 재테크족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능력이.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2030 청년들의 마음은 좀 아플 수밖에 없는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이 아버지 공간 더부살이에 대한 2030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다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항상 분양에 지금 제일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분양을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동원이 되지 않으니까 뭐 돈이 있다 손 쳐도 당장 전세를 빼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뭐 분양이 돼도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걸 직접 많이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살 사람들은 다 사는 거고 결국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계속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런 말도 있어요. 줍줍줍이라고. 줍줍줍은 뭐예요? 예, 줍줍줍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지 못하고 분양이 됐지만 현금 동원을 하지 못해서 분양을 받지 못한 것들을 현금이 있는 부자들이 와서 그걸 다 사는 거죠. 주워간다? 네, 그래서 그걸 줍줍줍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서 계속 재산을 늘려가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 실소유주들은 재산을 늘리지 못하고 집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실소유자들은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리 봐도 아깝고 안타깝고 저리 봐도 안타깝고 줍줍줍입니다. 네 번째 하프는 고릴라가 주인공입니다. 고릴라나 봐야죠 뭐. 셀카 포즈로 뜻밖의 인생샷을 찍은 야생 고릴라들이 눈길을 끄고 인형탈 아닙니까? 피디님? 아니래.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선 채 편안한 포즈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야생 고릴라. 왼쪽 고릴라는 약간 거만한 듯 배를 내밀면서 찍었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이게 연출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샀는데 사진을 공개한 콩고 국립공원 측은요. 이 사진은 연출이 아닌 진짜다. It's real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한 고릴라들이 사실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미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시기에 두 고릴라 모두 어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후 이를 안타깝게 엮인 밀렵 단속반이 12년간 이렇게 고릴라들과 동고동락하며 가지마 아저씨 가지마 나랑 놀자 할 때 얼마나 고릴라들이 저 밀렵 단속반 아저씨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성스럽게 고릴라를 돌봤다고 합니다.
두 발로 서서 우유를 받아먹거나 어부바한 모습, 부둥켜하는 모습들은 고릴라와 사람 간의 유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간과 고릴라의 우정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김도현 박사님. 네. 아직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군요. 야생동물도 자신에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성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나쁜 밀렵꾼들이 가서 부모님들을 완전히 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했는데 그를 돌봐주기 위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 야생공간이. 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했던 저 단속반원들에게 마음을 여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고릴라가 항상 나오는 동화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과 참 닮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처럼 고릴라도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저렇게 멋진 셀카 포즈로 우리에게 화답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 정도면 그냥 사람이라고 봐야죠.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를 선정하면서 내가 베푼 작은 선행 혹은 큰 선행이든 내가 베푼 선행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온다라는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이 사연의 시작은요.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인 탄이라는 키다리 아저씨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옌링이라는 소녀를 돕게 된 거예요. 이 옌링은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몸이 편찮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진까지 겪으면서 본인이 살던 집까지 없어진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이 탄 씨가 옌링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똑똑한 옌링이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에 넌 의대에 가라 라고 이 키다리 아저씨 탄 씨가 의대 진학을 권한 다음 1년치 의대 학비를 모두 다 내줬습니다. 사비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돈을 주고 어린 두 동생의 학비 전액을 모두 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옌링 소녀는 안과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난달 중순 이 탄 씨가 갑자기 뇌동맥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옌링 소녀죠.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 키다리 아저씨 탄 씨를 데려와서 응급조치에 나섰고 멀리서 일하는 탄 씨 아저씨의 아내를 대신해서 입원 수소, 검진, 수술 그리고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이 탄 씨가 큰 수술 없이 목숨을 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회복한 탄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옌링이 참 자랑스럽다. 이야, 그 아저씨의 그 소녀 정말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든 적든 내 주변에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베푼 작은 선행이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